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2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설특보가 발효된 충청과 호남 지역엔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국에서 한파로 인한 동파 신고가 7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눈길에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기존 예산안에서 4조 2천억 원이 감액됐는데 지역사랑 상품권 등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예산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하마스를 지지하는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상선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홍해 항로 안전 보장을 위한 다국적 함대 창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말까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할 전망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19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특히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을 반영한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강력한 북극 한파가 밀려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캐스터, 이번 한파 오늘이 절정이라던데 밖에 얼마나 춥습니까? 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제가 옷을 잔뜩 껴입고 나왔지만 찬바람이 옷깃을 마구마구 파고들고 있고요. 장갑을 끼고 있어도 손끝이 무척 시립니다. 오늘은 옷장에서 가장 두꺼운 겉옷을 꺼내 입으셔야겠고요. 방한 용품까지 필수로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젯밤 9시를 기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고요. 특히 서울에는 이번 겨울 들어 첫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대관령의 기온 영하 18.4도, 서울 영하 13.9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해서 중부를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5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며 온종일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 최고 60cm 이상, 전북 서부에도 최고 40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돼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휴일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계천 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전국에 북극발 한파가 몰아치면서 동파 사고와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근무 체제를 격상하고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덮치면서 전국에서 동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11시 기준으로 서울 26건, 경기 37건 등 전국에서 모두 72건의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어제 오후 8시를 기준으로 비상근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위기경보 수준을 주2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대설특보가 발효된 충남 서해안에서는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 졸음쉼터 인근에서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 차량 10여 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 기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2시쯤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 나들목 부근에서는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고 서해안 고속도로 줄포 IC 인근에서는 승용차가 가드레일과 충돌하며 엔진룸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눈길에 미끄러지며 화재가 났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하마스에겐 죽음 아니면 항복만 남았다라고 이스라엘 총리가 강한 압박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협상을 앞두고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쟁은 홍해 지역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전투기 소리에 이어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병원에 부상당한 여성이 실려오자 아기가 엄마를 부르며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가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자 지구 남부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더불어 강한 경고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אנחנו ממשיכים במלחמה עד הסוף. היא תימשך עד לחיסול החמאס. יש להם רק שתי אפשרויות, להיכנע או למות.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을 앞두고 내놓은 전략적 압박 메시지로 보입니다. 현재 양측은 중재국을 통해 의사소통을 시작한 상황. 이스라엘과 미국은 카타르 측과 만나 인질 30-40명의 석방을 위해 일주일 휴전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마스 측은 이집트를 방문해 공식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결과가 나올 분위기는 아닙니다. We're pushing it. There's no expectation at this point, but we are pushing it. 이런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가 하마스를 지지한다며 홍해를 지나는 물류 선박들을 공격하자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다국적 해군 함대 창설을 추진해 홍해 방어에 나섰고 후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سنستهدفه هو سنجعل البارجات الأمريكية والمصالح الأمريكية وكذلك الحركة الملاحية الأمريكية هدفا لصواريخنا. 가자 전쟁이 홍해로 번짐에 따라 세계 물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후티 반군의 홍해에서의 무차별적인 상선 공격이 이어지면서 미국이 홍해 항로 안전 보장을 위한 다국적 함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참해달라며 요청을 했는데요. 국방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 파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홍해 항로 보호를 위한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나토와 유럽연합 등 40여 개국이 참여했는데 우리나라는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홍해 항로에서 민간 선박을 보호하는 다국적 함대에 기여해 줄 것을 각국에 요청했습니다. Of course, we would welcome other countries' participation, whether it's countries from in the region or countries from outside the region. 이미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동참을 약속한 상황. 우리나라도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연대를 강조해온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외면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있는 청해부대의 파견을 검토하면서 대통령실 등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장 청해부대 파견 대신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외교적 지원 등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50차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했습니다. 이후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특히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과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가 포함됐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여야는 내년 예산을 656조 9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는데 야당이 요구해온 연구개발 예산 등이 반영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30년 넘게 외교관으로 일한 오 후보자의 적합성 여부, 강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역사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서울에서 약 8년 만에 열립니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고위경제협의회는 2016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후 중단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정치 참여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 장관을 영입할 모양새입니다. 당 원로들도 이순신 장군을 아껴 쓰면 안 된다며 한동훈 장관 추대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말쯤 비대위 인선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율 기자입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 상임고문단 오찬을 마친 후 사실상 의견 수렴 과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숙고를 통해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예산이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 제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당 원로들과의 자리에서도 한동훈 대세론이 확인되자 더 이상의 의견 수렴 과정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14명의 상임고문은 한동훈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 빗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방안에 사실상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죠.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의 상황이 배 12축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선거가 지고 난 뒤에는 뭐 아껴서 뭘 해. 일부 언론들은 한 장관의 정치 경험 부족과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도 표했지만 한 장관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당내 비토론이 잦아든 점도 인선 마무리 수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비대위원장 수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제 제가 충분히 당 핵심 관계자는 MBN에 예산안 협상이 타결된 만큼 이번 주를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한편 당대표직에서 사퇴한 뒤 잠행을 이어가던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에 출마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를 위해 불출마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당 안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뒤 공개 일정을 하지 않았던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일주일 만에 지역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울산 최초로 집권 여당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건 오직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 덕분이었다며 당 대표직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정상화에 힘을 쏟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바빴던 중앙당 업무를 내려놓고 울산의 발전을 위해 전념하겠다며 내년 총선 출마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울산은 내 지역구고 내 고향인데 울산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나요? 이를 두고 당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당 지지율이 닫보인 상태에서 이른바 주류 희생을 요구한 당혁신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사퇴했던 만큼 불출마로 당혁신의 모습을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이번 메시지를 통해 무소속 출마나 신당 참여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힌 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 전 대표는 사퇴 시점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 신당 합류설이 나온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와 회동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이 다큐멘터리 시사회에서 만난 지 이틀 만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 시사회 이후 이틀 만의 대면입니다. 민주당이 져야 될 책임이 참 큽니다. 힘을 모으고 또 한편으로 새로운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두 사람의 만남은 8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김 전 총리는 당 분열은 총선 필패의 지름길이라며 이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얘기는 물밑대화를 하시라. 물밑대화를 해서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처음 처진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김 전 총리의 말에 공감하면서 당 단합을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당의 단합과 총선을 위해서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 큰 길로 함께 간다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에 이낙연 전 대표는 실망스럽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민주당에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기존 입장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한동훈 장관과 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선거에서 맞붙고 싶다는 건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86그룹 퇴진론에 대해선 지금은 힘을 합칠 때라고 일축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윤석열 정부를 꼽았습니다. 이 폭주를 멈춰 세우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전국에는 우리 경제에 되돌이킬 수 없는 이런 실패가 올 것이다. 총선에서 한동훈 법무장관과 붙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과 총선을 치르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면 한편으로는 정직한 선택이겠다. 내년에 한번 심판 받아보십시오. 민주당 내부에서 86그룹 퇴진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비판이라면서도 지금은 뺄셈의 정치를 할 때가 아니라며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는데 모두가 힘을 합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혼자 안 하려고 하면 된다며 기득권을 내려놓는 살신성인을 보여야 리더십이 외곽으로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같이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예산들이 대거 반영되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보도에 전민석 기자입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최장시간 지각 처리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양당이 극적 합의에 이른 겁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 9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항목에선 야당이 증액을 주장한 예산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예산은 6천억 원 늘었고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화폐 예산은 민주당 요구액 7천억 원의 절반 수준인 3천억 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며 예산안 합의를 이루었지만 이번에도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 원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학생은 아파트 옥상에 약 1시간 동안 테이프로 묶여 있다가 스스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딩 점퍼를 입은 학생이 다급히 어디론가 달려가더니 이어 순찰차들이 인근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초등학생 B양을 납치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데 경찰차 많이 오고 일단 형사들 엄청나게.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B양을 흉기로 협박한 뒤 옥상으로 끌고 가 테이프로 묶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를 빼앗아 B양의 어머니에게 2억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보내주지 않겠다며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약 1시간 뒤 학생은 스스로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약 200m 떨어진 이 파출소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도 협박 문자를 받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CCTV를 통해 추적한 경찰은 약 7시간 만에 아파트 옆동에 살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갈아입으며 자택으로 도주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A씨에게 특가법상 13세 미만 약취, 유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 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가해자는 죄송하다면서도 도주 혐의는 부인했는데 이를 본 피해자 유족은 더 큰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종원 기자입니다. 터널백을 긁으며 지나가는 한 차량. 잠시 뒤 인도로 돌진한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비틀거리며 현장을 빠져나간 운전자는 다시 돌아왔다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약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신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 측은 신 씨가 피해자 구호는 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만지다가 이탈해 약물 투여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신 씨는 신고하려 휴대전화를 찾은 거고 병원에 간 것도 도움을 요청하려는 거였다며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저도 거기에 병원이 있으니까 이제 병원 원장님에게 막 구호 조치를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위험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실만 인정한다면서 신 씨는 최후 변론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유족은 진정한 사죄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가 구형보다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죄한다고만 하니까 아무 그거 감정도 안 들고 제대로 사죄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안 느껴져요.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신 씨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빨간색 미끄럼 방지 포장 같은 시설물은 늘었지만 매년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작 차를 막아줄 안전패스와 보행로, 신호등은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반대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입니다. 지난 2021년 이곳에서 6살 초등학생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스쿨존임을 알리는 빨간색 미끄럼 방지 포장과 길을 건너는 아이들을 잘 보이게 하는 옐로우 카펫 등이 추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도로폭이 좁고 주변 상인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신호등과 보행로 펜스 설치는 무산됐습니다. 사람들이 있으면 이 전리도로 건너야 되는데 빨리 건너려고 여기 건널 수가 있죠. 2년 전 7살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서울 관악구의 스쿨존도 도로 포장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신호등은 없고 보행로 확보도 미흡합니다. 학교 앞 스쿨존입니다. 이렇게 인도에 초록색 페인트를 칠해 차도와 구분은 해뒀지만 안전펜스나 연석이 설치돼 있지 않아 명확하게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스쿨존에 매년 2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스쿨존 내 사고는 매년 500여 건에 달하고 사망자도 끊이지 않습니다. 심리적 효과에 기댄 알록달록한 표시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로 등하교 시간에만 속도 제한을 걸고 경찰관이 나와서 보호 활동을 하거든요. 차량이 서행할 수밖에 없는 도로 구조, 도로폭을 줄이고. 전국에 보행로가 없는 스쿨존은 3,800여 개에 달합니다. 일방 통행을 도입해 보행로를 확보하거나 안전펜스와 신호등 같은 안전한 통학길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포턱 트럭같이 운전석 앞에 보닛이 없는 소형 화물차는 사고가 나면 사망률이 무려 5배나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화물차 10대 중 6대가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생계형 차량이 대부분이어서 당장 안전기준을 강화하거나 다른 차로 바꾸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직진하는 1톤 화물차와 충돌하자 트럭은 운전석 문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유리창까지 깨집니다. 보닛이 완충 역할을 한 승용차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화물차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2달 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승용차와 충돌한 또 다른 1톤 트럭은 파편이 크게 튈 정도로 충격을 받거나 작은 접촉사고에도 차체 하단부가 쩍하고 갈라질 정도로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두 엔진룸이 운전석 앞이 아니라 밑에 있는 캡 오버형 화물차들입니다. 사고가 나면 승용차보다 중상을 입을 확률이 3배가량 높고
사망자 수도 5배 많습니다. 정차한 트럭에 시속 30km로 달리는 물체를 충돌시키는 실험에서도 굉음과 함께 탑승자 하체가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비교적 저속으로 다가온 실험 차량에 부딪힌 건데도 운전석 내부가 눈에 띌 정도로 변형됐습니다. 엔진룸이 운전석 바로 아래에 있다 보니 충격을 앞에서 그대로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험한데도 지금 도로를 달리는 화물차 10대 중 6대가 캡 오버형으로 대부분 생계형 차량들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소형 화물차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지만 당장 적용하지 않고 5년간 유예를 뒀습니다. 대한 안전성 평가 기준이 강화되어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지만 기존 차량은 최대 27년까지 이 적용이 유예된 만큼 안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튼 위험성은 있지. 내가 조심해야지 뭐. 유럽에선 내년부터 현재 판매 중인 트럭에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국내에선 오늘도 목숨을 건 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동네에 사는 아이들은 잘 사는 동네 아이보다 욕을 더 많이 할까요? 인천시 의회 의장이 공개석상에서 논란이 될 발언을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열린 한 보고회. 단상에 오른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인사말 도중 아는 사람 얘기를 꺼냅니다. 자기는 청라에 살다가 미추홀구로 이사를 왔는데 두 가지 면에서 다시 청라나 아니면 송도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의장이 말한 청라와 송도는 인천의 대표적 신도시, 미추홀구는 전형적인 구도심입니다. 이어서 문제의 발언이 나옵니다. 첫째는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인데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청라에서는 그걸 못 봤대요. 아이가 구도심에 살기 때문에 욕을 많이 한다는 근거 없는 편견입니다. 곧바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시의회 의장으로서는 정말 심각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할 이야기가 있고 안 할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허 의장은 구도심 발전을 피력하다 나온 비유였다며 비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비유를 하다 저쪽에서 들은 걸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벗은 가수 지드래곤이 오랜 기간 몸담은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를 떠납니다. YG는 어제 2006년 빅뱅 데뷔 이래 그와 함께한 시간 모두 영광이었다며 지드래곤의 새로운 출발에 축복이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라는 글로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불구속한 지드래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죠. 어제 지드래곤은 SNS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공개적으로 응원을 보냈던 배우 이진욱 씨와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드래곤의 새 소속사가 될 AI 메타버스 기업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 발매된 엑소의 겨울 스페셜 앨범 12월의 기적 수록곡 첫눈. 이 곡이 무려 10년 만에 역주행을 해 어제 오전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톡백 1위를 기록하는 등 주요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습니다. 타이틀곡도 아니었는데 10년 만에 역주행을 할 수 있었던 건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 덕분이라고요. 속도를 높인 음원에 맞춰 여럿이 귀여운 춤을 추는 첫눈 챌린지는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시작돼 현재는 수많은 후배 아이돌도 참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급기야 노래 주인공인 엑소의 수호, 디오, 백현 그리고 오늘 군입대를 앞둔 막내 세훈 등 멤버들까지 등판했는데요. 역시 엑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력이 대단하네요. 미국에서 당뇨 탐지견이라는 아주 특별한 안내견이 응급 상황에 빠진 아이를 구해내 화제입니다. 버지니아주에 거주 중인 샤넌 보그스의 반려견 스파이. 지난달 TV를 시청하던 부부의 앞에 스파이가 나타나 계속 짖기 시작했다는데요. 당뇨 탐지견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가 변하면 신체의 화학적 변이에 따른 특정 냄새를 감지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찬원 씨는 스파이의 행동을 바로 알아차리고 딸에게 달려가 봤는데요. 실제로 9살 딸 레리는 잠든 사이에 혈당이 2배로 치솟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스파이 덕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의 반려견 곁에 있어 참 사랑스럽고도 고마운 존재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어딜까요? 올해도 그 주인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복판에 있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이 9년째 가장 비싼 집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시 가격만 285억 원입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서울 한남동 일대 고급 주택가. 전통 부촌인 만큼 표준 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집 역시 이곳에 있습니다. 연면적 2,861제곱미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자택으로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금 뭐 평당 2억, 3억 이렇게 얘기하셔도 그래도 매수하시려고 하시니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가장 비싼 주택은 이 회장의 자택으로 9년째 1위를 기록했고 상위 10곳 중 7곳이 용산구, 2곳이 삼성동, 1곳이 방배동에 있었습니다.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는 제곱미터당 1억 7,540만 원으로 21년째 제일 비싼 땅 타이틀을 유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 모두 소폭 상승했습니다.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변동폭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던 영향입니다.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공급 규제를 풀어 집값을 낮추고 거래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기준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폭이 낮게 책정되면서 내년 3월 공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앞서 집값을 살펴봤는데 그럼 직장인들의 연봉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해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억대 연봉자는 131만 명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은 4,200만 원이었고 4050 중장년층의 월급은 2030 청년보다 1.5배 많았습니다. 또 북한 쪽을 살펴보면 대북 제재에도 무역량은 오히려 늘었고 기대 수명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저는 5천 이상은 받아야지 그래도 먹고 사는데 살 수 있지 않을까. 정말 희망 보는 연봉은 인력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월급쟁이는 2,053만 명으로 이 가운데 33.6%인 690만 명은 소득이 낮거나 공제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은 면세자였습니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 원이었고 1억 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 7천 명으로 5년 전보다 64.2%인 51만 5천 명이 늘었습니다. 연령별 소득 격차도 컸습니다. 베이비 부머인 중장년층은 2,020만 명으로 평균 소득은 4천만 원에 달했지만 저출산 여파로 청년층은 1,492만 명으로 평균 소득은 2,7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중장년층을 가구주로 둔 가정에서도 2, 3인 가구가 대부분이어서 4인 가구는 옛말이 됐습니다. 북한의 1인당 소득은 143만 원으로 남북한 격차는 30배로 벌어졌습니다. 특이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북한의 무역 총액은 122.4%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또 코로나로 남한의 기대 수명은 줄었는데 북한은 오히려 더 늘어 남북한의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그 어떤 시기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그 시기를 지나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라고 발표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북한의 그 대외적인 선전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거고. 북한 인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였지만 통계청이 자체 추계한 합계 출산율은 1.61명으로 북한 역시 급격한 저출산 추세를 보였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한파 속에서도 음식을 배달하고 대리운전을 하는 이동 노동자들.
요즘 그 숫자가 부쩍 늘어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갈바람을 뚫고 달리는 이들을 노하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년차 배달라이더 박우진 씨.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한독으로 완전 무장해보지만 아무리 껴입어도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강추위 속에 배달을 마친 박 씨가 다음 콜을 기다리며 향한 곳은 공용 쉼터. 얼어붙은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라이더와 동행해 음식점에 들러 고객에 배달하고 약 15분 동안 4km 정도를 달려왔는데요. 얼굴과 손발이 감각이 없을 만큼 시렵습니다. 오늘같이 날씨 춥고 피곤할 때 이럴 때 좀 몸 녹이로도 들어오고요. 일을 하다 잠깐씩 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언제나 쉼터의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의 공공쉼터가 13곳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돌아다니니까 쉬는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안 가는 거죠. 간단하게 커피 한 잔 먹고 왔으니까 장소는 되지 않을까요? 걱정이 큰 건 대리운전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도 춥고 눈도 오고 하니까 쉼터는 저기 교보타워 있는 데 가야 되는데 콜 자기 떨어지는 데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위치가 있거든요. 서울시가 이동성을 갖춘 캠핑카 쉼터도 운영 중이지만 예산 문제로 1, 2월 혹한기엔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 없어짐으로 해서 또 그냥 바깥에서 또 서성거리고 떨고 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죠.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 휴게 공간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동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이런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지자체도 부지와 예산 마련이 여의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대비 효율성 문제를 저희도 좀 고민을 안 할 수 없고 접근성 부분을 해결하려면 정말 금싸라기 땅에 쉼터가 모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 재정 지원이나 사용자 부담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통해 예산을 늘리고 쉼터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지난 18일 밤 중국 간수성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자는 1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진이 덮치고 난 후 여진이 계속 일고 있는 가운데 구조대원들은 영하 15도의 강추위 속에서 힘겹게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폐허가 된 집으로 돌아온 주민들은 아직도 지진 생각만 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我什么都没穿，跑到那里去，我喊了我女儿，我女儿有生意了。 피해 지역은 해발 2,000m 이상의 고산지대인데다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400여 차례의 여진까지 이어지며 구조 작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0명이 넘게 사망했고 다친 사람만 1,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중국에서 발생한 12차례의 규모 5.0 이상 지진 가운데 8차례가 스촨과 신장, 간수 등 서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과거에도 2008년 8만 7천 명이 사망한 스촨 대지진을 포함한 강진들 모두 서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각판 충돌이 그 이유입니다.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할 때마다 티베트 고원지대 지각을 스촨 분지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这个区域受到整个印度板块和欧亚板块这种长期的这个挤压作用下的话，区域的这个构造活动非常的强烈。 중국 지질학자들은 세계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스촨 등 서부 지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대형 보험사들이 2% 중반 수준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은 2.6%,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은 2.5%씩 자동차 보험료를 내립니다. 보험사들은 최근 개선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바탕으로 보험 소비자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작년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년 전보다 14.2% 늘어 1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자는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 전체 휴직자의 30%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2월 중 소폭 낮아진 뒤 내년 연말쯤에는 2%에 근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유가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11월 중 크게 줄었지만 빠른 하락이 계속되긴 어려울 전망인데요. 내년 하반기엔 2.3%, 2025년 상반기엔 2.1%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세계 3대 미술관으로 거장들의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바티칸 미술관. 수세기도 더 진한 그림들이 여전히 잘 보존된 채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답니다. 세계적인 명작들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 바티칸 미술관입니다. 수백 년도 더 된 명화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미 완성된 그림 앞에 붓을 대는 사람들, 이래도 되는 걸까요? 이들은 바로 바티칸 미술관의 복원가들입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에서부터 수많은 유화와 목조 조각상을 관리하는 게 이들의 몫이랍니다. 덕분에 우리는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미켈란젤로 같은 거장들의 작품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건데요. 명작들의 명맥을 이어주는 특별한 손길, 이들의 노고야말로 명품이 아닐까요? 귀여운 동물들의 성장, 차별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내 큰 사랑을 받았던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특히나 중국 내에서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 주토피아 테마파크가 상하이에 문을 열었습니다. 주토피아의 두 주인공, 닉과 주디를 알아보시겠나요? 바로 어제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문을 연 주토피아 테마파크입니다. 주토피아는 중국에 수입된 애니메이션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 중 하나인데요. 그 높은 인기 덕에 디즈니의 첫 번째 주토피아 테마파크가 중국 상하이에서 선보이게 됐습니다. 영화 속 공간을 누비며 귀여운 캐릭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닉과 주디가 추격전을 벌이던 명장면을 그대로 재현한 놀이기구는 그야말로 압권. 마니아들이라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을 만한 공간이네요. 매년 연말 우리를 설레게 하는 크리스마스. 남반구 브라질은 더운 여름이지만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간절함은 거기도 마찬가지겠죠. 이 아이들 앞에 자전거 탄 산타가 나타났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등장한 파란 옷의 산타. 남반구의 더운 여름,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썰매 대신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썰매를 끌 루돌프와 술록 대신 역시 자전거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 이들은 리우의 한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인데요. 코파카바나 해변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특별한 라이딩을 준비했답니다.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산타가 나타나자 아이들은 난리가 났는데요. 오늘을 위해 300개가 넘는 선물이 기부됐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식료품 바구니도 전달됐답니다. 나눔의 열기로 더 후끈했던 브라질의 연말이었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폐차된 자동차에서 나온 안전벨트가 캠핑 의자나 매트로 변신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디자인 단계부터 지구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만든 다양한 제품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ESG 바람이 디자인 시장에도 불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폐차장에서 나온 자동차 엔진 피스톤인데요. 이 부품이 탁상시계로 변했습니다. 안전벨트는 매트와 아이스백 손잡이로, 또 캠핑 의자 컵홀더로 재탄생했습니다. 종이 상자로 만들어진 전시대는 또 다른 전시회에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패키징 디자인 시스템, ESG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전시 디자인과 굿즈 아이템, 여러 가지 디자인에 활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폐 에어백 공장에서 받아온 에어백 원단을 활용해 다이어리와 전등간, 티슈 케이스를 선보였습니다. 재활용 제품이라고 생각 못할 만큼 되게 예뻐가지고 앞으로 이런 제품들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종이를 활용해서 캘린더랑 다이어리를 개발했던 회사인데요. 앞으로도 또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상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디자인 업계의 ESG 바람이 지구를 지키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둔 현대차그룹이 연말 임원 인사에서 파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전체 임원 승진과 규모와 함께 40대 임원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새롭게 경영진을 갖춘 현대차는 앞으로 선택과 집중 투자 전략으로 성과를 키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번 임원 인사에서 역대 가장 많은 252명을 승진시켰습니다. 새롭게 임원이 된 인사 중 38%를 40대에서 발탁했습니다. 파격 인사의 배경에는 경영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3분기까지 거둔 누적 영업이익은 20조 원, 연말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진용을 다시 갖춘 현대차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전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시장 분위기가 좋은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선 전기차 공장을 확충하는 한편 전쟁으로 가동을 멈춘 러시아 공장은 2년 이내 다시 사들인다는 바이백 조건을 걸어 단돈 14만 원에 처분한 바 있습니다. 경제권 자체가 진영으로 지금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시장에서는 투자를 해봐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라는 판단인 것 같고, 현대차는 또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로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차량용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개발한 데 이어 내년 초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에선 홀로그램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오늘 아침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와 장갑으로 중무장을 하고 나왔지만 파고드는 추위에 몸이 절로 움츠러들고요. 얼굴도 무척 얼얼합니다. 오늘은 정말 단단히 입고 나오셔야겠고요.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방한 용품까지 잘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젯밤 9시를 기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고요. 특히 서울에는 이번 겨울 들어 첫 한파 경보가 내려섰습니다. 현재 대관령의 기온 영하 19도, 서울 영하 14.3도로 곳곳에선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해서 중부를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며 온종일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 최고 60cm 이상, 전북 서부에도 최고 40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돼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휴일부터 누그러지겠고요.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별다른 눈 소식 없겠습니다. 강추위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와 함께 동파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 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